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냥 무너졌어. 그냥 미장 가면 되지. 나도 미장 가게 해줘. 미장 가게 해줘. 올해 4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2천, 3천이었는데 야 그래도 지금 6천 아니냐? 5천 아니냐? 그 2천 포인트 너네 번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런데 제가 핵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장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표정이 안 좋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컨디션은 너만 안 좋냐? 지금 대한민국 5,200만이 다 안 좋은데 지금 주식시장이 많은 사람들 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렵습니다. 제목을 제가 바로 정해버렸어요. 뭔데? 주식 공부 의미 있습니까? 아니 꼴랑 지금 얼마 투자해서 얼마 잃었다고 지금 억 단위로 지금 터진 사람들이 지금 아니, 부지기수인데 아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주식 울었어? 눈이 부었다. 안 울었어요. 안 울었다고? 안 울었어요. 저 울지도 않고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울 힘도 없어요. 웃기고 네가 지금 뭐 1,000만 원 잃었어 1억을 잃었어. 아니, 제 입장은 뭐냐면요. 주식한 지 반년 됐잖아요. 지금 1월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장이었죠? 불장. 급등장, 그치, 불장. 근데 지금은 폭락장이죠. 그러니까 반년 동안 저는 경험한 게 급등하고 폭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안 해도 오르는 장이었고 뭘 해도 빠지는 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공부가 의미가 있나? 고민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 볼 때 1배속으로 봐요? 무조건 지금 이것도 분명히 시작부터 1.5배나 2배속으로 설정하신 분들이 있을걸? 2배로 봐야죠. 그분들 듣기 힘들게 내가 더 빨리 말하라고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게 말하고 막 그래볼까? 요즘에 굉장히 빨리 가죠. 급하게 가죠. 네. 그냥 우리 주린이 분들이 경험하는 것도 압축적으로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증권부 출입을 했어요. 한국거래소도 출입을 하고 상장사들도 출입을 하고 막 증권사, 자산운용사 만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였어요. 그때 2008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른바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 3위의 투자은행이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한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갑자기 파산을 했다 쳐봐봐. 충격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만 파산을 했느냐? 페니맥,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모기지 담보해서 유동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다 동시에 또 파산 보호 신청을 들어갔어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 미래에셋 금융그룹이랑 KB 금융그룹이랑 신한금융그룹이 동시에 파산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임팩트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제3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터진 거였어요. 그게 증권부 기자 생활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어요. 근데 이때 바닥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미국이 망할 뻔한 위기가 터지고 나서 바닥이 언제 나왔냐면 2009년 3월이었습니다.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때 어마무시하게 벤 버냉키라고 하는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QE라는 게 이때 사실상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돈을 무자비하게 살포한 거예요. 그냥 제로 금리로 금리를 팍팍팍 내려버리고 금융시장 원하는 대로 돈 쏴주겠다.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 계속해서 부실해지잖아. 내가 저 회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저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폭락하고 내 장부 가치도 폭락하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한 또 다른 회사가 너희도 지금 자산 가치 폭락해. 그럼 너희 담보로 잡고 있는 우리 채권도 폭락해. 계속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스탑 해놨어. 시가로 평가하지 마. 채권 갖고 있는 시가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한 3년 전에 사둔 그 가격 있지? 그걸로 장부에 적어놔.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켰었어요. 거의 이렇게 무너지다가 바로 V자 나왔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축적으로 폭락했다가 압축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놔뒀으면 5개월 만에 바닥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연준이라는 최종 대부자라고도 해요.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도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막 퍼부었어. 내가 막 지금 죽을 것 같아. 쓰러져 있는데 막 저기서 막 야, 너 500만 원 써? 1000만 원 써? 3억 필요해? 써? 막 하면 어때? 벌떡 일어나겠죠?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또 노가다 막노동 나가려고 했는데 그럴 거 아니야.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도 그 배경을 봐야 돼요. 해서 사실은 연준 맨날 요즘에도 케빈 워시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파월 의장 때도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저기에서 얼마나 강력한 주사를 언제 놔주는지를 계속해서 보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종속이 돼가고 있죠.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니까요. 지금 금융위기입니까?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일단 2025년 9월 초부터라고 할게요. 사실상 8월 말부터 반도체주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급등이 시작이 됐죠. 한 6만 원, 7만 원에서 네. 10만 원, 10몇만 원 막 그렇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2026년 6월 초에
고점이 만들어졌죠. 9,300을 잠깐 찍었죠. 장중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6년 7월 말 어떻습니까? 갑자기 꼬꾸라졌습니다. 요게 불과 한 달이에요. 한 달.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9개월이네요. 9개월 동안 증시가 그때 얼마였죠? 한 3,000에서 2026년 초에 한 4,200~300이었다가 9,300까지 갔다가 9,400에서 지금 5,000대 초중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는 코스피라고 하는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 지수 내에서 50%를 넘었고 코스피 200 지수, 대표 지수 내에서는 60%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주가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가 과거에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선진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때요? 미래 투자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주해놨던 반도체 주문을 줄일 수도 있겠고, 미래 투자를 선제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문량부터 줄어들고 주가가 먼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실적보다도 그걸 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탄광 속에서 광부들이 카나리아 새를 들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맡지 못하는 그 유독가스 냄새라든지 어떤 뭐 이상징후, 깽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갱도가. 그거를 맡고 카나리아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게 반도체주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급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급속도로 빨리 떨어지고,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데 그거는 펀더멘털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 펀더멘털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아니요. 전혀. 시장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막 펀더멘털 막 이런 거 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냥 무너졌어요.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우리가 왜 마트를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카트에다 물건 담아갖고 줄 서서 바코드 띠띠띠띠 찍고 계산하고 나오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막 아사리판이야. 사람들이 막 뭘 물고 훔쳐가고 집어 던지고 있고, 결제 안 하고 나가버리고, 막 그 안에 불 질러버리고, 그 상황이 2026년 7월 말 현재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자유낙하 해버리고 있잖아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기도 했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리죠. 반응과 결정은 별개라고. 기억합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건 뭐예요? 반응이에요. 근데 용기를 내야 하는 건 뭐예요? 결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짜증나죠? 저도 지금 마이너스 50% 넘어간 종목들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짜증이 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다 밀어버려? 아니죠. 왜냐? 초반이라도 빨리 손절을 했으면 나았겠지만 이미 늦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를 한 덩어리로 가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펀더멘털 해서 이제 그거 보고 좋은 기업인 것 같아서 샀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펀더멘털이 뭐예요? 기초체력이죠. 네. 자, 기초체력 좋아요. 실적, 대표적으로 실적이 늘어나요. 근데 뭐?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회사의 실적이 늘어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뭐예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성장. 그래.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주가도 오르지 주가도 않을까요? 반영이 되는. 그래.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저희 돈이 오르겠죠. 그래, 이게 그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거예요. 자본 차이. 그러면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적당히 올랐으면 팔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세요? 지금 성장까지는 됐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이거. 그래요. 성장한대잖아. 그 두 가지잖아요. 지속 가능하냐, 이것도 지속 가능한 이익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를 보는 건데, 요게 부러지면은 주가는 먼저 부러지죠. 꼬꾸라지는. 왜? 요때 못 팔고 나오면 또 물려버리니까.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주환원을 안 하니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가짐이고 펀더멘털이야. 이 회사가 우리가 이번에 이만큼 버니까 내년에 이만큼 배당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안 떨어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마음가짐을 갖지 말라고. 마음가짐을 갖지 말고 머리로 하라고. 머리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만 PER, PBR 보잖아요. 이거부터 배웠잖아요. 저도 이거부터 알려드렸잖아요. 기본적 분석.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낮은 PER에 사서 높은 PER에 팔고 나오려고. 물론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꾸로 해야 됩니다만 자산가치 있는지 보고 망할 회사인지 거품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를 보려고. 이건 뭐예요? 시세 차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내가 준 돈으로 투자를 잘하고 성장 잘하는지를 보려면 뭐예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주환원율,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보고 주가를 보고 PER, PBR을 보고 들어갔다면 지속 가능성이 꺾이는 순간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을 보고 들어간 거면 이런 거를 보고 배당 꾸준히 해주네, 그럼 팔 이유가 없는 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요 마음을 안 써도 돼요. 계산하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배당 뭐 황제주 있잖아요. 몇십 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 뭐 마음 쓸 거 있어요? 그 회사 회장님 알아? CEO 이름 알아? 최대 주주 누군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죠. 마음 편하고. 그렇죠. 마음이 편하죠. 마음 쓸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보고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컨센서스 어떻게 돼?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뭐가 나왔어요? 뭐 반도체 겨울이 온대요. 뭐 난리가 나는 게 이거라고요. 계속. 그렇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참 많이 느꼈는데 이게 뭐예요? 축구장. 축구장이에요. 아, 월드컵, 홍명보. 어우, 어? 여러분, 왜, 난 세 글자만 말했는데 왜 웃지? 아무튼. 자, 요 뾰족한 거를 공격수라고 해봅시다. 축구를 하는데 11명이 공격수야. 수비수 없습니까? 수비수가 이 팀은 어떻게 될까요? 골키퍼도 공격수라고요? 자, 반대로 11명이 수비수인 팀이 있어요. 11명이 수비수인 팀하고 11명이 공격수인 팀하고 극단적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공격수가 이기죠. 수비수. 아, 둘 다 무승부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수비수인 팀이 이깁니다. 무조건. 왜일 것 같아요? 극단적인 수비만 해요. 그러다가 한 방에 역습만 하면 되는데 공격수들은 수비를 못 해요. 물론 공격수가 미드필더는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수비 참여하기도 해요. 박지성 같은 선수가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이 박지성은 아닙니다. 공격만 하는 애들이 내려와서 수비수 하는데 골키퍼까지 하는데 골 안 먹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뚫린다고요. 근데 수비만 하는 애들은 수비 전문이야. 다 막아내. 그러다가 기회 단 한 번만 왔을 때 골을 넣는 거고, 공격수는 뭐예요? 계속해서 닥치고 공격하다가 한 번만 실수를 하면 0대1로 지는 거예요. 축구는 그래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차라리 100% 배당주만 담으면, 배당주는요 최소한 10개 이상으로는 분산을 해야 돼요. 한 개의 회사가 뭐 배당주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몰빵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포트폴리오가. 그런데 100% 공격수로만 꾸렸을 때는 시장이 폭락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제일 많이 벌어. 200%, 300% 벌어. 그런데 시장이 한번 예기치 못한 폭락이 나오면 어때요? 완전 깔아앉아요. 200% 벌었다가 마이너스 50%가 돼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이번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막 댓글에 달려요. 아니 그래도 9천 넘었었는데 올해 4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2천, 3천이었는데 야 그래도 지금 6천 아니냐? 5천 아니냐? 그 2,000포인트 너네 번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격수만으로 꾸린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4-4-2 전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공격수를 한 명 더 둘 수도 있는 거고 수비수를 뭐 3백으로만 쓸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성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배당주 같은 거, 안정적인 주식들, 자산가치 높은 회사들, 주주환원 잘하지만 사실 성장은 둔화된. 근데 배당을 왜 많이 합니까? 성장이 둔화됐으니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성장할 거면 계속해서 캐파 늘려야죠. 공장 지어야지. 근데 그거 할 게 없으니까 배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성장주가 성장이 둔화되면 많이 벌어놓은 것 같다가 배당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또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들, 그 중간 어디께 있는 성장도 할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공격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격수는 어떤 섹터였습니까? 반도체, 반도체, 뭐 AI, 조선방산, AEI, 막 이렇게 우주. 테크주죠, 테크. 기술주들. 수비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 같은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이제 금융주도 있을 테고, 그쵸? 이거를 꾸려나가다가 만약에 성장주가 마이너스 50%가 됐어. 그럼 얘네는 그대로 있겠죠. 요즘에 배당주 거의 안 빠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떨어지다 시가배당률이 8%, 10% 가면 그 누가 파냐고. 안 팔아요. 거래량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수비수를 빼서 공격수로 올리는 겁니다. 낮아진 비중을 높아진 상대적 수비수 비중을 가지고 높이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바벨 전략이라고도 하고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거를 못하죠.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못하죠. 그냥 닥치고 공격.
몰빵. 그래서 말씀드린 게 100% 배당주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위기가 와도 사실 안 흔들려. 왜? 마음 쓸 일이 없잖아.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100% 공격수로만 채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특히 우리나라에는. 거기에다가 여기에 막 외계인이 있어. 투기의 민족. 이게 뭐예요? 아닙니까? 레버리지. 레버리지 ETF. 그렇게 가고 있다고 여기까지 그냥 닥치고 공격. 그러니까 공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로 날아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만 제가 까불면서 액티브하게 하는 계좌는 대부분이 성장주가 많았죠. 근데 퇴직연금 계좌나 IRP,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까먹으면 안 되잖아. 깨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좀 많았고 섹터별로 좀 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도 그거는 별로 안 깨졌어. 근데 내가 까불고 공격수 중심으로 닥치고 공격했다가 지금 막 작살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지 저기 뭐 이종격투기를 하고 있는지 왜 피가 나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세우는 거 그리고 하락장을 대비하는 그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느끼게 되네요. 항상 떨어질 때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있죠. 강세장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약세장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다 드러난다는.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버핏의 말도 있듯이 교훈이라는 걸 많이 남기잖아요. 이번 시장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좋아요. 짧은 기간 안에 다 배울 수 있었던 거.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핵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2020년에 금리 올라가면서 작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리고 안 하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19년 뭐 18년 뭐 그때 막 관세 때문에 시장 작살나고 기억하십니까? 안 우리는 납니다. 다 잊어요. 그래서 역시 포트폴리오가 중요해. 수비수도 필요해. 배당주도 필요해. 미장도 필요해. 글로벌 자산 배분도 필요해. 하다가 다시 만약에 6천, 7천, 8천, 9천 가자! 다시 내버리자! 그래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레버리지를 사문화시켜야 된다. 요즘에도 개인 순매수 1등, 2등 계속 레버리지로 왔다.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 아직도요?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시장 폭락한 날에도 코스피는 신용융자가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시장이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여기에 제가 있으니까 와이스트리트고 이런 뭐 야시잡설도 되고 앉아서 부자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훈아 선생님이 와 계세요. 그럼 여기는 공연장이 노래방이 되는 거예요. 되는.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 불러야죠.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국장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5,200만 국민을 지금부터 계도하고 투자 성향과 투자 문화를 바꿔갈 것인가? 그냥 묶어버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죠.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다가 정책 얘기도 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야기도 다 쏟아내게 됐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왜냐면 저의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또 이제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같이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